안녕하세요. 김창희 빅픽처 구독자 여러분. 지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앙숙이자 이제 절친이고 이제 파트너인 운명의 파트너인 그 피터 틸 팔란티어 회장과 팔란티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밑에 CEO 하고 있는 알렉스 카프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국방 관련 AI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게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소탕하는 제거하는 그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삼지창 작전이 2011년에 있었어요. 2001년에 이제 9.11 테러 사태가 났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에서야 비로소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의 어떤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가진 국가도 10년 뒤에야 비로소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어요.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준 게 팔란티어라고 하는 국방 관련 전문 AI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설립된 거는 2003년에 설립됐어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뭐 CIA 등등의 이제 그 팔란티어의 그 프로그램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B2G라고 해서 이제 그 정부를 상대로 한 조달 사업이었던 거죠. 원래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기업들을 상대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대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 AI가 사실은 B2G로 하니까 정부들을 조용조용히 이제 CIA나 FBI도 쓰고 있었던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소탕하는데 피터 틸의 팔란티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유명해지고 주가도 바닥을 쫙 깔다가 갑자기 이제 막 작년 재작년부터 급격히 막 이제 제이컵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랬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방 관련 전문 AI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란티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피터 틸의 사업은 그러니까 없는 영역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영역에서 새로운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그것을 아주 작은 영역에서 독점하고 이 독점의 힘을 키워나가면서 이제 회사를 키우는 게 성공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제로 투 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지금 비즈니스는 사실은 원 투 N인데 그러니까 하나에서 N을 만드는 그러니까 경쟁이 불가피한 이제 이런 이제 비즈니스라면은 피터 틸은 아무도 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서 혼자 이게 경제적 해자라고 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제 업력이 다른 업체들이 이제 폴로워들이 따라와서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초격차를 벌리는 거죠. 이게 이제 피터 틸의 사업하는 방식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팔란티어라고 할 수 있어요. 2002년에 페이팔을 이제 그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베이에 팔았는데 그때 이제 막대한 돈을 둘이 이제 50대 50으로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2002년부터 고민하다가 2002년 3년 무렵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나 테슬라를 매입해서 경영하게 되고 물리적인 쪽에서 이제 경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죠. 이제 꿈은 이제 화폐 쪽에 있지만 실물 경제 쪽에서 아무튼 자동차와 스페이스에서 로켓 발사체를 만드는 업체를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고, 반대편에서 피터 틸은 이제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파운더스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투자해서 유명해졌고, 그리고 또 본인의 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시작된 이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팔란티어가 팔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하거든요. 에브리띵을 의미해요.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왜 그 전시구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공 있죠. 이 공을 이제 회사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되게 이 정보,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상징적인 개념. 그러니까 그 2003년에 피터 틸과 3명이 이제 창업을 해요. 다 친구이자 지인인데, 한 명은 이제 피터 틸이었고, 한 명은 알렉스 카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사람이 쓴 책이 기술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 닥터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 유튜브 인플루언서인데 의사면서 빅데이터 닥터라는 분이 이제 그 팔란티어만 이제 파는 인플루언서예요. 팔란티어에 관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방송을 보면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개념도 많이 나오고 온톨로지 등등의 이제 어떤 존재론 같은 철학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팔란티어 자체가 좀 철학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피터 틸도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법학 대학원을 가서 이제 법학을 이제 대학원에 전공했고, 그리고 그 알렉스 카프라는 이분도 독일 쪽의 어떤 그 철학 계급, 유럽의 어떤 철학 계급,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맞닿아 있는 이런 그 철학을 이제 석박사를 따는데, 그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2003년에 갑자기 그 피터 틸이 팔란티어를 창업하면서 이 사람을 CEO로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AI 업체인데 둘 다 문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송합니다 해서 문돌이라 죄송합니다인데 둘 다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고, 그 알렉스 카프는 정말 철학을 심도 있게 판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AI 엔지니어들이 그 천재 엔지니어들이 난무하고 막 하는 그런 경쟁에서 지금 독자적인 영역, 정보,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안보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어떤 그 AI 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시켰을까?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2003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2003년에 창업을 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 돈 가지고 막 쏟아부어서 로켓을 3개나 실패하면서 이제 다 날려버리거든요. 피터 틸이 조금 더 치밀하고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냥 가는, 물론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게 다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자기가 예측한 경로라고는 하지만, 그 피터 틸은 좀 더 신중하고 이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는 편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2003년에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할 때 그 이유가 2001년 9월 달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9.11 테러가. 근데 9.11 테러가 피터 틸이 보기에는 미국의 정보력으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테러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막았다. 그걸 막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이제 피터 틸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실은 미국의 CIA나 FBI의 정보 그 청문회 결과들을 보면은 이미 2000년 1월 달부터 9.11 테러에 대한 징후들이 연속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정보를 연결하면 9.11 테러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추론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이 하나하나의 정보가 각각의 기관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추론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9.11 테러가 발생할 거라고. 청문회에서 나왔던 결과를 보면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사전 징후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알카에다 조직원들의 쿠알라룸푸르 회동이 2000년 1월 달에 있었어요. 그 쿠알라룸푸르 회동에 참여했던 2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닉스 노트라고 해서 2001년 7월 달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항공학교에 자기 조직원들을 보내서 대거 항공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항공기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었던 팩트죠. 그리고 그 미네소타 항공학교 이제 사건이란 게 있어요. 어떤 교관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비행학교에서. 그게 이제 알카에다 조직원이었는데, 한 학생이 비행 기술, 그 전부 항공기 비행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막 연습을 하는데 이착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비행기가 뜨면 나는 그냥 그거를 이제 그 핸들만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인 거지만 이 3가지 결정적인 징후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쿠알라룸푸르 회동은 CIA의 정보였고,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정보는 FBI의 정보였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정보를 만약에 두 기관이 합쳐서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해봤다면, 알카에다가 항공기로 미국 내에서 뭔가 테러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결론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방부하고 예를 들어서 안기부 사이에 국방부 장관이 있고 안기부 원장이 있는데, 국정원장이 있는데, 각각이 자기들이 열심히 예산을 들여서 취재한 그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할까요? 그거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교환하는 걸로 정보를 통합하는 어떤 헤드쿼터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각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지 않으면 절대 기관들은 정보 교류를 안 합니다. 정보는 비대칭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내가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때 국정원이 권력을 갖는 거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국정원한테 안 줄 때 이제 국방부가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이 권력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채집한 정보를 이제 공유한다? 않죠.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CIA와 FBI 간에 정보 교류를 안 하는, 이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어떤 그 은어로 방화벽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됐어요. 이걸 이제 니트노라고 해서 정보는 서로 독자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이제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도 반성을 한 거예요.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거라고 이제 규정을 해서 부르냐면은 failure to connect the dots라고 해서
점들끼리 연결하는 거에 실패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청문회에서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보면, 추론할 수 있었다면, 이거 알카에다가 오사마 빈 라덴이 지금 뭔가 조직원들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항공기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충분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보 교류가 안 되니까 미국 그 정보 당국 사이에서도,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기관 간의 정보 교류, need to share, 그러니까 교류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욕구가 좀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팔란티어를 만들려고 했던 그 피터 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봐도 9.11 테러는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근데 이걸 왜 못 막았을까? 정보 교류가 안 됐다. 추론이 안 됐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인터넷이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정보를 다루는 컴퓨터가 발전하니까 이 모든 비정형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이걸 연결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이제 정보들이 나올 텐데 이걸 지금 우리 정부가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라는 걸 만들어서 정보를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이걸 연결하고 추론할 수 있다면 이제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다. 누구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팔란티어를 만들었고, 이때 미국의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정보 간의 당국 간에도 연결성이 이제 need to share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팔란티어라는 기술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팔란티어가 왜 또 그때 이런 기술을 쉽게 할 수 있었냐면은, 피터 틸은 페이팔을 운영했었잖아요. 근데 페이팔을 운영할 때 돈에 대한 정보, 송금 정보를 보내는 건데, 이 송금 정보를 해킹하거나 돈 세탁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페이팔을 막 악용하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해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범죄자들이. 그랬는데 범죄인들의 송금, 어떤 돈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송금, 그리고 이제 돈을 갈취하기 위한 어떤 해킹을 위한 뭐 어떤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페이팔이. 그게 이고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고르. 그게 러시아의 이제 그런 돈 세탁이나 이런 전문 어떤 범죄인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페이팔은 원래부터 그 돈 세탁 방지용 이제 걸러내는 그 프로그램이 이고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이고르와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움직임, 패턴과 그 돈 세탁이나 이제 해커들의 어떤 그 움직임, 이 패턴이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뭔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우회하고 이제 연막을 피는 이 여러 가지 기법들이 테러리스트와 이 돈 세탁 전문가들의 어떤 이 패턴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고르라는 프로그램을 그 어떤 정보기구의 어떤 그 추론으로 연결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구상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팔란티어를 창립했고, 미국의 정부는 그때 그 기관 간의 정보 연결이 필요하다고 이제 절실하게 이제 깨닫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CIA가 벤처 캐피탈을 운영해요. 케네디라는 그 당시에 그 CIA 국장이 민간 기업들의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 조달 사업 쪽에서의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CIA가 인큐텔이라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해서 직접 자기들이 필요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투자를 합니다. 네, 민간의 기술을 끌어당겨서 쓰려고. 근데 인큐텔이라는 것도 재미있어요. 인큐텔의 in 슬러시 q 슬러시 텔이거든요. 캐피탈, 그러니까 펀드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큐텔, in 슬러시 q 슬러시 텔. 텔은 텔레커뮤니케이션. in은 CIA의 in이에요. 인텔리전스, 정보. q 007에 나오는 그 가제트, 007이 쓰는 여러 가지 신무기를 만들어주는 그 엔지니어 이름이 Q입니다. 모든 걸 만들어주는, 007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CIA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이제 인큐텔이라고 해서 이제 인큐베이팅 그 펀드를 만들어서 팔란티어에 투자하면서 이제 팔란티어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 시작한 미국 그 국방부 그리고 CIA, FBI 등등의 국가 안보 관련된 정보 당국이 쓰는 전문 AI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부 조달 사업을 상대로 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게 이제 팔란티어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창립 이후에 한 8년 뒤에 그 CIA가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소탕하는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넵튠이 뭐냐면 그 포세이돈을 말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넵튠이 그리스 신화에서의 포세이돈,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고, 그게 이제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미국의 특공대, 그 특공대의 마크예요. 넵튠 스피어가.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가지고 있는 삼지창인데 그게 이제 네이비실의 마크인데, 그 네이비실 특공대 네이비실 6라는 그 부대가 팔란티어가 이제 특정 가옥,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숨어 은닉해 있었던 이제 특정 가옥을 이제 저기에 있는 거주자가 오사마 빈 라덴과 그들의 가족이다라고 특정을 해주고, 이제 네이비실이 이제 또 팔란티어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게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그 가옥의 구조와
이제 모든 거를 다 디지털 트윈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네이비3 이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소탕할 때도 3시간인가 만에 이제 그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팔란티어가 이제 참여했었고,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작전의 성공, 팔란티어의 어떤 그 AI 정보 능력으로 첫 번째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튼스피어 오퍼레이션인데, 이제 그때도 그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네이비3 6 부대가 38분 만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 죽어있는 시체를 이제 오사마 빈 라덴으로 특정하고 이제 작전 성공을 선포하죠. 지금 생성형 AI라는 게 뭐를 할 줄 아는 거죠? 추론이죠. 추론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문도리가 왜 그 이제 AI 시대가 될수록 왜 문도리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기술은 개념 정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추론이란 게 뭔지 모르는데 추론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문해창작과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와서 봄에 대해서 논의해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봄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든 그게 관례적으로 쓰이는 거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대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추론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덤불이 바스락거림을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뇌는 뭘 인지하냐면은 덤불이 바스락거렸다, 이걸 먼저 인지하잖아요. 여기까지는 팩트죠. 1차적인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을, 내가 그걸 그냥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저게 바스락거렸어요. 그럼 탁 바스락거렸다, 그럼 일단 우리 시각을 통해서 바스락거린 팩트가 해마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바스락거렸네? 라고 이제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장기 기억 속에 데이터들이 쫙 있죠.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통해서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게 뭐지? 어떤 경우에 덤불이 바스락거리지라는 거를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거지? 바람이 불었네? 토끼가 뒤에 있네? 호랑이가 뒤에 있네? 여러 가지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입력한 거죠. 인풋이죠. 그 다음에 지금 바스락거린 게 호랑이일 수 있으니까 나는 도망가야지 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추론이에요. 네, 외부에서 들어온 1차적인 정보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도약하는 거. 네, 이게 추론입니다. 그럼 추론을 하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인풋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인풋 정보와 매칭이 되는 생각의 토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죠. 그리고 인풋 정보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칭이 되는 정보를 연결해서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지라고 결론 내는, 여기가 추론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의 컴퓨터나 이제 AI는 딥러닝까지는 했죠.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게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예를 들어서 뭐 점박이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시루떡일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쭉 봐서 이제 이거는 점박이 강아지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이었는데, 이런 거를 쭉 연결해서 이제 추론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까지가 지금 됐잖아요. 근데 팔란티어가 그걸 2003년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이 데이터들 간의 관계, 이제 이 관계부터가 추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라는 어떤 개념을 써요.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이고, 철학적인 개념에서 온톨로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이제 존재론적인 어떤 개념인데,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이해한 거는 개념 간의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직관화한 거.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컴퓨터가 해석하고 이해하기, 추론하기 좋게 네트워크화한, 직관화한 어떤 뭐 정보 지도 체계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팔란티어는 그 AI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점들,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관계 지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B의 아버지다, B는 C의 아버지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 기존의 AI나 컴퓨터는 그냥 A는 B의 아버지다, B는 C의 아버지다예요. 근데 팔란티어의 AI는 뭘 하냐면 추론을 해요. 3단 논법으로. 이 개념 간의 관계를, A는 B의 아버지다, B는 C의 아버지다, 그럼 A는 C의 할아버지다. 이게 이제 팔란티어예요. 아까 그 세 가지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 쿠알라룸푸르 회동, 그 다음에 피닉스 노트, 그 다음에 미네소타 항공학교.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그냥 그동안의 어떤 정보 당국이 처리해야 하는 컴퓨터 안에 밀어 넣으면 그냥 이 데이터는 각각의 데이터로 처리가 돼요. 쿠알라룸푸르 회동이 있었다,
피닉스 노트가 있었다, FBI에. 그다음에 미네소타 항공학교에서 신고가 있었다. 이 세 가지 정보가 그냥 쭉 계속 병렬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팔란티어에 이 정보를 쭉 밀어넣으면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유출을 해요. 쿠알라룸푸르에 회동했던 알카에다 요원들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1년 뒤에 항공학교에 그 알카에다 정보원들이 그 미국의 항공학교에서 왜 학습을 받았지? 그리고 한 항공학교에서는 왜 알카에다 조직원 같아 보이는 애가 열심히 비행기 조종술을 공부하는데 이착륙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 이착륙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착륙하지 않을 거다. 그럼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항공기를 띄워서 착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주로 나가겠다는 얘기인가? 이제 추론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공중에서 뭔가 폭파하겠구나 라고 하는 공중 폭파하는 거 테러니까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2000년부터 미국에서 테러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뭔가 항공기에 관련됐다라는 항공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추론해내는 팔란티어의 이게 이제 팔란티어 AI고 이것들은 뭐냐면은 각각의 개념들을 각각의 단어들을 흩어져 있는 단어들을 엮어서 하나의 어떤 서술형 문장으로 추론해내는 거 관계를 엮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의 원가 절감 프로그램에 접목이 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 이제 약간 이거를 그때 빅데이터 다뤘던 거 제가 어디서 봤을 때 이걸 누군가 비유하기를 21세기 엑셀로 비유하더라고요. 이 팔란티어 프로그램을 기업이 쓸 때에는 이게 엑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이 없는 상태에서 엑셀을 처음 접했을 때의 이제 그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라는 그 어떤 개념 그 프로그램이 어떤 두산이나 현대 자동차나 이런 데 이제 쓰였을 때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이제 디지털 트윈 상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공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비효율적인 모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효율적인 걸 제거하고 이 비효율적인 걸 공유하고 이제 해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이었고, 어쨌거나 디지털 트윈 온톨로지라는 개념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뭔가 거기서 비효율적인 면을 찾아내고 서로 연결되는 어떤 모든 것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적의 상태를 도출해낸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일단 유일무이한 기술이었고요. 그게 이제 그 나토 동맹국들이 일단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쓰고 있고, 미국은 2003년부터 쓰기 시작했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이제 나토 동맹국들이 다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게 뭐예요? 정보 당국이 쓰고 있는 B2G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차단이 안 돼요. 특히나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은 이제 클라우드 액트라고 해서 클라우드법이 있어요. 클라우드법이 뭐냐면은 미국에 본사를 둔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가 유럽에 있어도 미국 정보 당국이 정보를 요구하면 이 유럽에서 가동되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정보당국에 제공해 줘야 돼요. 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팔란티어가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쓰고 있을 때 팔란티어 본사는 미국에 있잖아요. 서버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독일, 영국에 있더라도. 근데 팔란티어한테 그러면은 지금 정부 조달 사업이나 뭐 정보 당국에 쓰고 있으니까 프랑스 정보 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그 CIA가 요청하면 영장 발부해서 요청하면 줘야 돼요. 그럼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무슨 생각할까요? 클라우드법이나 이제 해외 정보 감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여궤, 미국 국경 밖에 있어도 미국이 그 데이터가 필요하면 업체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나 이제 AI 업체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자기네들이 무조건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단적이고 이제 패권적인, 강압적인, 일방적인 결정이잖아요. 유럽 애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유럽 애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럽은 그래서 일반 정보보호법이라고 GDPR인가? 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좋다. 니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일반 정보보호법으로 걸어서 니네 매출의 4%를 과태료로 내라. 니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가 프랑스에서 서비스하다가 미국 그 CIA나 이제 그 국가 이제 뭐죠? 그 안보국이 정보 요구해서 만약에 프랑스 정보당국의 정보를 넘겼어요.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됐다. 그럼 프랑스는 유럽은 EU 국가들은 GDPR이라고 하는 일반 정보보호법을 적용해서 팔란티어의 매출의 4%를 과태료를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해외 정보 감시법 그리고 유럽의 일반 정보보호법이 충돌하는데 유럽은 뭐가 무섭냐면 유럽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단일 경제 블록이잖아요. 4억 명의 인구를 가진 EU가. 미국 하나만 있을 때는 미국이 센데 구매력으로 미국은 2억 5천 명이고 유럽은 4억 명이거든요. 4억 명의 구매력을 가진 전 세계 단일 시장에서 구매력이 가장 큰 단일 경제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면 내가 그래 니네 자꾸 그렇게 과태료 때리고 뭐 쓸데없는 거 자꾸 과징 물리고 하면 나 거기서 사업 안 할게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어마어마한 청락적인 과태료를 때려맞고 나 유럽에 사업 안 해라고 했던 미국의 빅테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구글이나 뭐 이런 업체들, 뭐 페이스북이나 업체들은 그냥 뭐 심심하면 과태료 뭐 수천억 원씩 때려 맞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빅테크들이 트럼프 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이제 EU 집행위원회에 이제 이런 과태료 때리는 어떤 그 빅테크 규제 관련된 이제 비관세 장벽을 제발 좀 타파해 달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알겠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럼 나한테 저지자금 대주고 니네 내가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국채 살 수 있게 해줘라는 게 빅테크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딱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거는 EU와 민주당의 규제 프레임을 깨달라. 트럼프는 내가 깨줄 테니까 니네 나한테 돈 달라. 국채 사달라.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2기와 빅테크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빅테크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틸 같은 사람들도 지금 내가 지금 프랑스가 최근에 3년 계약을 했거든요. 팔란티어 서비스를 그 프랑스의 그 정보 당국이 3년간 쓰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그걸 안 쓰겠다고, 더 이상 안 쓰겠다고 이제 해지 통보를 했어요. 3년은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뭐 계약 잔류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년 뒤부터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그런 결정을 하니까 독일하고 영국이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은 그 프랑스의 찹스 비전이라는 그 팔란티어 비슷한 이제 프랑스 로컬 AI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독일도 그럼 그 업체를 쓰겠다. 영국도 이제 뭐 자체 업체를 쓰거나 그 업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왜 항상 반미에 선봉에 서냐면 프랑스가 되게 주권, 소버린 개념이 다른 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드골주의라고 해서 드골도 닉슨 쇼크가 왜 났냐면 드골이 더 이상 우리 달러의 특권을 이제 그 유지시켜 주는데 우리가 그 들러리 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금풀이라는 걸 미국이 운영해서 금 가격을 찍어 눌렀는데 왜 우리나라가 금 가지고 니네 달러 지키는 데 쓰냐. 그래서 우리 금풀에 더 이상 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니네 금고에 있는 금 달라. 이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그 뱅크런이 발생해서 이제 미국이 우리 더 이상 금 못 바꿔줘라는 게 사실은 드골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건 어떤 그 프랑스만의 어떤 자주 그리고 어떤 독립, 주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처음으로 팔란티어? 니네가 그러면 니네 해외정보감시법이나 클라우드법 가지고 우리 정보당국의 정보를 뭐 니네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빼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 이거 못 써. 근데 예전에 왜 썼을까요? 예전에는? 네, 그런 위험이 예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썼을까요? 그때는 한 1, 2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피터 틸이 잘하는 거는 대안 없는 제로투원이잖아요. 실제로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썼는데 이제 찹스 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업체가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AI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이 있다 이제 라는 거죠. 그럼 피터 틸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얘는 대안이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럽에 물론 이건 지정학적인 문제죠. 실제로는 어떤 기술력이 안 돼도 미국한테 어떤 주권을 뺏기느니 나는 그냥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업체를 쓸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피터 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B2G 사업은 사실은 정부는 자기 조달 사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2G 사업은 앞으로 동맹국 중에서 유럽하고는 힘들어. 왜냐면 유럽은 지금 미국하고 거의 패권 전쟁에서 이제 서로 그냥 갈 길 가자 서로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니네 국방비 올려라. 앞으로 F-35 쓰려면 예전만큼 못 대준다. 니네가 돈 주고 사가라. 이런 거니까. 프랑스하고 독일, 영국은 이제 자주 노선을 걸으려고 하니까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팔란티어 서비스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팔란티어는 이제 트럼프를 등에 업고 한국, 일본만 또 들이다 파는 거예요. 또 이제 만만하고 대안 없고 네, 동맹국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팔란티어 서비스가 이제 빼겠다고 하면 이제 공포가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팔란티어를 도입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팔란티어의 서비스라는 게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게 직관적으로 나타내준 관계 지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관계 지도를 공유해야 이제 지금 저기 대만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는데 일본은 이 관계 지도를 직관적으로 똑같은 프로토콜을 써야 이제 대응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똑같은 팔란티어가 제공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쓰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지금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각자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예전처럼 B2G 사업만으로는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출을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유럽이 다 떠나갈 거고 유럽이 가장 컸을 텐데 사실은 퇴출한 거예요. 지금 팔란티어를 퇴출했어요. 지금 프랑스는 퇴출시켰고 독일도 따라서 퇴출하겠다고 했고 영국도 퇴출하겠다고 했어요. 그 EU 국가의 그 핵심 3인방이 다 퇴출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굳이 뭐 자기네들끼리 또 정보 교환할 텐데 EU는 그럼 프로토콜이 다른 팔란티어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의 이게 그 날개이자 어떻게 보면 족쇄이기도 해요. B2G 사업이라는 게.
미국 정부, 미국 정보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 정보 관련된 AI잖아요. 이게 확장성이 제한되죠, 아무래도. 일단 국가 정보를 다루는 국가가 전 세계 200개 국가라고 하면 모든 정보가 써봤자 200개인데 팔란티어의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B2B로 얼마나 확장 가능한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B2G는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란 것도 미국이 달러라는 어떤 패권 자산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악용하면 거기서 이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 미국이 뭔가 오픈해놓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면 다 들어오죠. 근데 이게 자기네 그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게 이제 모순인데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의 어떤 힘을 지금 막 악용하고 있잖아요. 스위프트 방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석유 자원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인 접근권을 가지고 뭔가 악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게 칼집 안에 들어있을 때 무서운 거지 빼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이 반감되는 건데 지금 빼서 막 휘두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팔란티어는 정보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AI인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타국의 민감한 정보를 갈취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여기서 이탈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생기죠. 그러니까 유럽은 먼저 일단 그 제도 프레임으로 이제 규제 프레임으로 거기서 이탈했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발굴해서 실제로 이탈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한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투자 대상이 뭔가 매출이 영향을 받는다. 휘청거릴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기술과 효율성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나 개인들 상대로 이 영업망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팔란티어 투자자들이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거는 B2B와 B2C 커스터머들을 상대로 팔란티어의 서비스가 얼마나 확장 가능한가. 사실 B2C는 사실은 아니죠. 이건 이제 기업용 솔루션이, 기관용 솔루션이니까. 개인이 뭐 내가 무슨 뭐 엄청난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뭐 하지를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B2B 사업에서의 확장성이 이제 앞으로 팔란티어의 주가를 결정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는 대놓고 기술 기업들의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체제 수호자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빅테크들은 중립적인 옛날에 PC주의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주의.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선비, 양반 같은 얘기만 해요. 뭐 전 세계가 다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는 그거는 지금 권위주의와 자유주의가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안 맞는다. 왜냐면 권위주의는 개인정보 보호도 없고 모든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기술 개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예를 들어서 뭐 홍채 뭐 인식 프로그램이라거나 이제 뭐 AI라거나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라는 어떤 체제를 등에 업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 안에서 기술 개발의 속도 면에서는 권위주의에 비해서 열세인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인정해주고 놔두고 정치적 올바름주의나 이제 그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만 이제 따졌다가는 권위주의의 AI 기술력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체제 수호에 전력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뭐 좋아요 눌러주고 뭐 관심 있어주고 선물 서로 보내고 뭐 틱톡이나 하고 이런 거에 빅테크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그런 하찮은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체제를 소화하고 민주주의를 소화하는데 기술력을 총 집중해야 된다. 권위주의처럼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만든 AI에 의해서 권위주의를 이기는데 예를 들어서 권위주의 쪽에 반대 진영에 누군가가 사살하는데 우리 AI 기술력이 쓰였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불가피하다. 체제 전쟁의 수단이다. AI와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냉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가 딱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AI로 대량살상 문제가 발생해도 사과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피한 얘기다. 체제 전쟁이다. 그 피터 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기술력을 가진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하찮은 일에 자꾸 이렇게 몰두하고 자꾸 하냐.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체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떤 수단으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강화하는 보조 수단으로 AI 기술력 이런 등등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바꾸겠죠. 왜냐면은 엄청난 사유와 공부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거든.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생각이 잘못해서 바꿔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네 하고서 나는 그러면 생각을 바꿀게 노선을 바꿀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 자기 검증을 이미 끝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틀릴지언정 그대로 갈 거예요. 기술이 곧 이제 무기다. 체제다. 테크놀로지 is 이데올로기예요. 저는 이런 기업
것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 권력하고 자꾸 결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체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주체가 가장 대표적인 체제 경쟁의 주체는 사실 금융 세력이었거든요. 금융 세력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꾸 만들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화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체제 경쟁의 뒷배는 항상 금융 세력이었어요. 자본 세력. 근데 지금 체제 경쟁의 지금 주체가 금융 세력에서 하나의 거대한 축이 발생한 게 지금 빅테크들이에요. 빅테크들은 지금 상위 10개 빅테크들 다 합하면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넘고, 그러니까 자본력으로 따지면 금융 세력보다 훨씬 세요. 금융 세력은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애들이잖아요. 예대맞이 먹고 수수료 먹는 애들이고,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빅테크 일론 머스크 지금 스페이스X 판 지분 조단이 지금 조만장자가 됐는데 자기 돈이에요. 자기 지분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력과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그리고 또 물론 그 금융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 있지만 이 온체인 네트워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인터넷 네트워크도 그 락인 시켜놓는 이 네트워크나 페이스북의 그 회원만 10억 명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만만치 않은 세력이, 신흥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자본이죠. 예전에도 철강, 조선 뭐 이런 업체, 자동차 이런 업체들이 산업자본이 있었는데 사실상 금융자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엄청난 지배를. 지금도 물론 이제 그 금융자본들이 다 그 빅테크 자본 지분에 투자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산업자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과 아이디어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세력이 갑자기 등장해서 21세기부터 갑자기 등장해서 트럼프라는 거대 권력을 잡고 규제를 타파하자, 세계 경제 시스템을 바꾸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목을 당연히 해야 돼. 이 세력이 끌고 가는 경제 구조의 변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돼요.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경제 구조의 변화가 뭔지를. 그러니까 간단히 두 개가 합해진 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반세계화예요. 반세계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상품 무역은 반세계화. 관세. 그러니까 철강, 조선, 뭐 해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갤럭시, 아이폰 이런 포장지에 담아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품은 관세 때려서 반세계화, 보호무역하겠다는 거고, 뒤에서 빅테크 서비스라고 하는 AI 서비스, 그리고 틱톡 서비스, 뭐 이런 유튜브 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거꾸로 세계화, 비관세 장벽 없애, 관세 없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고 빅테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덱스 이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 거는 관세를 때려서 전 세계가 보호무역을 한다, 반세계화로 간다. 근데 빅테크 서비스, 국경 없는 광 케이블 통해서 국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서비스는 철저하게 자유무역을 하자. 과태료 때리지 마라. 다 철폐해라. 그거 철폐 안 하면 관세 때리겠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구글지도 뭐 5,000분의 1 이상, 500분의 1 이상인가? 상세지도 안 주면은 관세 때리겠다라는 거고. 유럽한테도 지금 철저하게 지금 관세 때리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그 빅테크 과태료나 이런 거 낮춰주거나 이제 그 규제 장벽 낮춰주면은 관세 안 때리고. 지금 이 빅테크 서비스의 자유무역을 위해서 트럼프가 하는 것들은 언론에 철저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무역의 관세와 비상품, 그러니까 빅테크 서비스의 자유무역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돼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관세 전쟁은 언급이 되는데, 빅테크의 자유와, 그러니까 비관세와 그러니까 비규제와, 그러니까 세계화, 이거는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빅테크의 세계화예요. 예전에는 그 상품 무역의 세계화인데, 지금 21세기는 빅테크 서비스의 세계화예요. 근데 지금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상품 무역의 반세계화에 찍혀 있죠. 트럼프의 철저한 페이크예요. 사실은 빅테크 서비스의 세계화입니다. 초점은. 네, 이게 지금 팔란티어의 모습이고, 이제 전 세계가 AI 서비스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이건 지정학적인 자산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정학적인 무기, 지정학적인 방패. 서로 간에 찌르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퇴출당하고 또 쑤셔 넣으려고 하는 이 싸움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데, 유럽은 앞장서서 퇴출시키니까 그럼 반사적으로 지금 비유럽권 국가들에 쑤셔 넣으려고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팔란티어 서비스를.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시장 공략이 치밀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될 거고, 그 대상은 한국, 일본일 거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등일 거다. 아시아 국가들일 거다. 왜냐면 유럽 시장을 놓쳤으니까. 앙숙이죠. 이제 앙숙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유럽의 어떤 올바름이나 이런 걸 해석할 필요도 없고, 트럼프의 이걸로만 옳다 그러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지들끼리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좀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네, 우리 이해관계가 뭐냐를 생각해야지, 내가 볼 땐 똑같은 놈들이에요.